책에서 이제 이러한 시대가 저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시기고, 물론 개선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 앞으로 맞이할 이러한 시대의 변화들 속에서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라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예.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성장률은 떨어질 겁니다. 지금도 떨어졌고요. 내수하고 수출의 양극화도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뭘로 연결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금리가 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는 뭡니까? 예금하고 부동산입니다. 이 두 포트폴리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예금금리가 5%, 8% 이러던 시기가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는 여기 우리가 먹을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예금금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금이라는 것을 탈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이제 자본으로 좀 옮겨가야 됩니다. 일본이 90년대, 2000년대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수 부분이 이제 수출과 달리 내수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아마 장기 침체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예. 수출은 어차피 해외 부분은 확장하고 있는데 국내 부분은 고령화와 인구 축소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내수 부분은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수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예, 부동산은 국제 교역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자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예금, 그다음에 부동산. 부동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옮기는 것이 자본으로 옮기는데 자본으로 옮기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우량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뭐 우량한 자본을 가지려면은 주식 자본이라 하면은 제가 보니까 주식 자본은 뭐가 가장 우량할까? 혹시 우리 대표님은 주식이라면은 어떤 주식 자본이 세계에서 제일 우량할 것 오늘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주식. 그중에서 뭐 미국 주식도 S&P 500.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은 네.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여하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S&P 500은 500개 시가총액 높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견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이 가장 퀄리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을 가진 언제 예금에서 일정 부분 자본으로 옮겨야 되고 그 자본에서 주식 자본은 그런 식으로 좀 S&P 500 지금은 아닌데요. 좀 떨어지면은 들어가시면 괜찮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거는 예. 여담일 수 있는데, S&P 500 말고 네. S&P 100, 200 이런 건 없나요? 그것도 뭐 그 S&P 500하고 네. 그다음에는 S&P 600 그러니까 S&P 500은 대형주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있고 소형주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S&P 500 정도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 많으니까요. 예. 그렇겠구나. 예. 미국은 500개 기업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분산되려면요. 그 정도 종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주식은 충분히 분산되는 게 중요한데 충분히가 과연 어디까지? 그렇게 하면은 거의 S&P 500 정도까지 분산되는 것이 충분히 분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제일 우량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식지를 옮기는 게 그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식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러나 저러나 아무리 여기서 예금을 갖고 공무원 연금을 받고 하더라도 다 원화 표시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접어들게 되면서 일본이 한때 80엔까지 갔다가 160엔 갔다가 최근에 그랬는데요. 네. 80엔, 160엔 하니까 감이 오지 않지만은 우리로 치자면은 800원 하던 것이 1,600원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통화도 조금 우량한 통화로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서식지 이동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부동산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개인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은 돈이 적다 보니까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많이 삽니다. 근데 성장이 내수가 침체되고 저성장이 들어갈 때는 이것들이 취약점이라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날 것이다 하더라도 잘 못 살아나요. 하여튼 장기
침체 트랩에 빠지면은 되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개인들은 그럼 뭘 사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인제 강남 아파트로 몰리고 하는데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려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거 맞아요. 하나 사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사거든요. 픽업해야죠. 오히려 그래서 대출 많이 예 받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우량한 부동산으로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제 리츠라는 간접 투자를 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부동산은 개인들이 그냥 이전에 상가 사고 하던 것에서 리츠를 통해서 좀 우량한 오피스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분산을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분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제 자산의 서식지가 성장이 멈추는 시대에 들어가면서 예금과 부동산 그 위주에서 갖고 있던 것에서 우리가 자본을 인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P 500 그다음에 달러 그다음에 음. 리츠 이런 식으로 인제 아. 좀 더 서식지를 좀 옮겨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 혹시 예. 고모님께서는 그 신생 자산 네. 비트코인 같은 거 예. 있잖아요. 예. 요즘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 통과시키기도 하고 예.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가요? 그 예예. 비트코인만 사는 기업에다가 예. 한 450억 인가 투자도 했다고 신문 예. 기사에 예. 나오더라고요. 이런 예. 신생 자산 투자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 기업이 아마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왜 살 것 같습니까? 수익률이 좋으니까. 네.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수익률이 가격이 계속 올라도 살까 하는 부분입니다. 어. 인제 새로운 어떤 분권화된 시스템이라는 그런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돈 세탁이라는 부분 음. 그다음에 인제 좀 더 우리가 그 하여튼 저 어두운 시장에 있는 음. 부분 그다음에 해외 자기 돈의 불법적 이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인제 그런 소위 말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점은 인제 미국 달러가 너무 과다하게 발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제 그 한 40년 전에 석사 논문을 쓸 때 했던 주제가 이거하고 비슷했는데요. 뭐냐면은 그때 영국에서는 19 세기 이런 때 보면은 은행들이 자기의 통화를 발행했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럴 때 은행 몇 개가 자기의 통화를 발행하던 거하고 영란은행이 독점을 해서 통화를 발행할 때 두 개 어느 경우가 더 통화를 과다하게 발행하느냐 이거 여기에 관한 네. 것들인데 보면은 독점을 할 때 과다하게 발행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군데 발행할 때라면 사람들이 '어 저거 너무 많이 발행하네. 나 다른 은행에 은행 건 살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가 되는데 독점했으면은 독점 발행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달러는 독점이거든요. 예 아.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세계의 기축 통화가 세 개가 좀 세 개 정도가 딱 어. 정립을 해 있으면은 참 시스템이 안정적일 텐데 지금은 달러가 독점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좀 과거 20년 동안 거의 과다하게 계속 발행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불안이 저는 비트코인으로 표출되지 않았나 싶고요. 거기에 대한 불안 첫 번째가 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금보다 더 좀 더 혹시 안정성을 찾아 더 대체 수단으로 찾은 게 인제 비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인제 안 삽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지식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요. 어. 예 그렇기는 하지만은 미래의 자기의 자산의 일정 부분으로서 그런 사회 그러니까 인제 그게 소위 말해 그 나심 탈레브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인제 블랙 스완 같은 네.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 대비한 자산으로서는 어. 저는 뭐 그 정도 사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0.5% 1% 이렇게 작게 가지고. 예예. 그 정도는 뭐 그래서 저는 코어 자산 음. 자기의 코어 자산은 한 70-80% 정도는 코어 아. 자산인데 이 자산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쉐이틀라이트 자산 소위 어. 말해 주변부에 아. 해당되는 자산에는 이런 자산은 저는 들어가도 뭐 그 무방하다고 정도는. 봅니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또 1% 만 대박이 나도 또 큰돈을 예 예 되니까. 예 예.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리츠나 이런 것들도 미국 리츠 쪽을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달러 표시로 돼 있는. 어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직 미국 리츠에 대한 정보들이 잘 어.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금 계좌에서 살려고 그러면요. 미국 상장된 것들이 대부분 미국 리츠 중에 지수 리츠입니다. 미국 네. 전체 리츠에 관한 지수를 인제 올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평균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아직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인제 오피스 같은 경우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아. 우리나라는 뭐 여전히
사실은 재택근무 안 하니까요. 뭐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우리나라는 인제 쇼핑몰 같은 거는 온라인화 때문에 조금 방향성이 불투명하기는 한데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좀 분산하면은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요. 부동산 부분은 뭐 여전히 저는 그래도 소위 말해 그 배당금 받고 임대 수익 받는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우리나라 리츠를 해도 뭐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무방한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저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상장되는 리츠를 좀 연구를 해볼 작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리츠 정도가 그래도 익숙하니까요. 뭐 그래도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S&P 500 그리고 달러 표시 자산, 리츠 요런 것들을 좀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또 이 가처분 소득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양이 많으면 좋은데 어느 정도 제한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월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도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월 한 100만 원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예. 어 물론 인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100% 한다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그리고 S&P 500으로 100% 한다 하면은 50만 원 정도로도 모르겠는데 그거 인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6대 4 정도 많이 하더라도 6대 4 입니다. 주식 60 채권 40. 그렇게 보면은 인제 수익률 한 7% 정도 되는데 그것도 미국 주식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100만 원으로 30 그럼 1,200만 원이죠. 30년 넣으면은 대충 12억 정도 됩니다. 그걸 오. 현재 가치로 따지면 그런데 5억 원 아 정도예요. 예. 그러겠구나. 예. 그래서 인제 물가 상승률 3%로 현재 가치로 해 버리면 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한 한 100만 원 정도 좀 그러면은 이제 돈은 초기에는 부족해요. 자 100만 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정인데요. 사실은 100만 원이 30년 뒤의 가치는 훨씬 떨어지잖아요. 해 봐야 한 50만 원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는 100만 원으로 30 년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저축 플랜은.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은 초기에는 돈이 적으니까요. 소득이 네. 적으니까 그래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을 때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돈을 벌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에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시지 말고요. 그때부터 이것밖에 안 된다 할 때부터도 계속 투자 자산을 인제 모으시고 그다음에 소득이 많아지면은 또 저축을 스텝업 해야 됩니다. 네. 예 저축 스텝업이 중요한데요. 나중에 소득이 많아지면 반드시 한 단계 올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스텝업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평균적인 선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게 만들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야 100만 원 인제 30 대인 분들 "근데 집 사고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요. 지금은 낮을 수밖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국민연금이 저축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소득의 9%가 됩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8% 돼요. 8.3%. 그 두 개만 합치더라도 17.3% 저축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DC로 하느냐 DB로 하느냐에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인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만일 여러분들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DB로 한다 그러면은 다 안전한 채권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연금 계좌를 충분히 풀로 세액공제 되는 만큼 다 하셔 가지고요. 그 부분에는 주식 자산을 담으셔 가지고 그대로 계속 그냥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도 납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일찍 시작하시면은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50만 원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가면은 뭐 한 200만 원 되겠죠. 그렇게 이어가시면은 뭐 그 그때 미래 기준으로 뭐 한 12억 지금 기준으로는 뭐 한 5억, 6억 이 정도는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예. 월 100만 원 정도로 꾸준히만 하면 예. 그렇게는 될 수 그러니까 있다. 예 지금은 플랫하게는 당연히 안 되고요. 이게 어차피 그래서 스텝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40대 50대 가면은 소득이 높아지는데 사람들이 저축을 그만큼 팍 높이는 것보다는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50대 때부터 인제 50대 한 초중반부터 쪼끔 자산이 축적됐는데요. 그때 인제 축적된 이유도 뭐 다른 것보다는 그때 저희들의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퇴직연금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제가 저축이 되게 해 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과급을 받아도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강제 저축이 결국 한 5 년, 6년 되니까요. 그게 인제 자산을 불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대, 50대에 중요한 것은 소득이 스텝업 됐을 때 저축도 똑같이 점프를 하게 하는 것. 그렇게 인제 플래닝을 짜서 꾸준하게 한 6대 4 정도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뭐 7대 3이 좋겠지만요. 6대 4 라도 충분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채권 40, 주식 60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식을 60 까지 가면은 예금을 40 하는 것보다 채권을 40 하는 것이 두 개가 훨씬 효율적으로 결합되어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6대 4 정도로 미국은 이전부터의 일종의 룰 오브 썸브가 주식 60 채권 40 그다음에 퇴직하면은 주식 40 채권 60 이게 룰 오브 썸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냥 지켜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성장이 멈춘 시대에 정말 투자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워런 버핏이 그 좋은 자산과 나쁜 자산을 구분해서 설명한 적이 있나 봐요. 예예. 이거는 또 처음인데 혹시 요건 예. 설명해 제가 주실 수 이전에 인제 오렌 버핏 아마 그 주주총회 할 때 네. 하거나 연차 보고서 오렌 버핏이 인제 그 고객들에게 레터를 보내거든요. 네. 그 레터 보내는 거하고 주주총회에서 Q&A 한 거하고 아마 여기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오렌 버핏이 거기 보면은 인제 세 가지 자산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예금이나 MMF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렌 버핏은 한마디로 나쁜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아. 예 인제 물가도 커버하지 못하고 장기로 갈수록 손해를 보는 거랍니다.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가 금이나 원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상한 투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렌 버핏 입장에서는 배당이나 캐시플로우가 없는 것은 '뭐 이게 투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왜 이익이나 캐시플로우가 안 들어오지?' 그래서 이상한 투자입니다. 그다음에 오렌 버핏이 세 번째로 본 것이 인제 기업이나 부동산, 농장, 삼림 이런 겁니다. 이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기업은 뭐 배당이나 이익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채권은 이자, 그다음 부동산 임대 수익 이렇게 들어오고요. 농장도 당연히 캐시플로우가 들어오죠. 솥을 짜서 팔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캐시플로우가 있는 이런 자산이 좋은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런 자산을 가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걸 봤는데 워낙 명쾌하게 자산군을 딱 자산군을 명쾌하게 나누었습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 자산군이 개인들이 가져야 할 자산이다. 저는 그때 하여튼 보고 뭐 이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세 번째 캐시플로우가 있는 것 그 자산을 갖는 것이 제일 좋고요. 제가 인제 실제 여러분들도 아마 투자를 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인제 리츠를 어쩌다가 잘 모르면서 한번 샀다가 손해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인제 리츠를 손해 보는데 리츠는 견딜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또 사람을 쪼끔 위안을 주는 것이요. 심심하면 배당이 들어와요. 예. 아. 뭐 190만 원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 어. 배당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데 배당이 없다면은 이러면은 투자에서 참 어려워집니다. 20년 동안 가격도 안 오르고 배당도 안 들어왔다. 이건 완전히 망한 거죠, 사실은. 근데 20년 동안 가격은 오르지 않았는데 매년 배당이 5% 들어왔다. 그럼 원금만큼 회수한 셈입니다. 그래서 매년 캐시플로우를 주는 것이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는 개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흐르면은 물가 상승분 이상으로 또 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 그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왜냐하면은 원래 자기가 투자했던 주식의 가격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배당 수익률은 똑같더라도 배당 수익률 곱하기 부동산 가격 하면은 배당액이 증액이 되는 아.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배당액이 증액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인제 배당 킹이라든지 배당 귀족 인제 배당 귀족 같은 경우 30년 동안 배당금이 한 해도 후퇴하지 않고 계속 배당금이 증액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결국 기업의 인제 가치가 계속 올라주면서 배당 수익률은 똑같을지라도 배당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게 예금하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예금은 예금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요. 금리가 똑같으면은 100년 지나도 이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